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저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단풍잎들을 바라보았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후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의사는 제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식탁에서의 다툼이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제 아들은 테이블을 3개 내리치며 자신이 공장을 물려받을 것이니 집 한 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지 따지듯 말했습니다. 첫째 딸은 비웃는 표정으로 자신은 재혼할 때 집 한 채를 마련해 준 것 가지고 제가 인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만, 제발 그만 이라는 말만 겨우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제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에 있는 소규모 공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지만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다행히 사업은 그럭저럭 잘 되었습니다. 저희는 3자녀를 두었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그리고 막내 아들. 모두 제 눈에는 보석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저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첫째 딸은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인과 결혼했습니다. 딸이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전화로 흥분된 목소리로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임스라는 미국인과 결혼한다며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제가 만나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멀어서 자주 보지는 못하겠지만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딸은 제임스가 미국에서 큰 회사에 다니고 집도 크고 차도 좋은 것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저희 부모를 고생시키지 않겠다며 나중에 미국으로 모셔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그래. 우리 딸 복 받은 거지. 건강하게 잘 살아라.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딸이 미국으로 떠날 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딸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딸에게 작은 용돈을 보내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5년 후 한밤중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받아보니 딸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흐느끼며 제임스가 도박에 빠졌고 집 대출금도 못 갚고 신용카드 빚이 산더미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식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카지노에 매일 간다고 했습니다. 딸의 월급까지 다 써버린다며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어서 한국으로 돌아오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첫째 딸은 5년 만에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의 깊은 상처를 보면서 제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딸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하리라고. 시간이 흘러 첫째 딸이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날, 딸은 조심스럽게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란 듯 하면서도 기쁜 표정으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나한테 너무 잘해줘. 그래? 다행이구나.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좋게. 몇 달 후 딸은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밝은 표정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망설이다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전셋집이라도 있었으면 한다며 가능하면 저희 집 근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번 돈은 다 날리고 지금 버는 것으로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얼마나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전세금이 3억 정도 필요한데 자신이 1억 원 모았으니 나머지 2억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민하다가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급하게 나중에 꼭 갚겠다며 약속했습니다. 그때 저는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을 털어 딸의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돈은 남편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일이 생각납니다. 딸아, 엄마 왔다. 깔끔하게 꾸며진 집안에서 첫째 딸은 소파에 편안히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엄마 왔어요? 미리 연락 주시지. 내가 반찬 좀 해왔어.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요.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쁘고 저는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요. 조심스럽게 일은 구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이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일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해봤자 버는 게 얼마나 된다며 반문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딸은 재혼 후에도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공장에 나와 도와주긴 했지만 월급을 받아가니 도움이라기보다는 저는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재혼한 딸의 생활비까지 신경 쓰게 된 것이죠. 둘째 딸은 몸이 약해서 늘 염려가 됐습니다. 미술 학원 강사로 일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아 지금도 저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저녁 식사 중에 둘째 딸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제 몸 상태를 물었습니다. 나야 늘 그렇지. 너는 어때? 학원은 잘 돼? 라고 물었습니다. 요즘 불경기라 그런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 어떻게 되겠지 뭐.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월급은 제대로 나오는지 물었고 둘째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38인데 결혼할 수 있을까? 저는 표정이 복잡해졌지만 딸의 손을 잡으며 당연하지. 좋은 사람 만나면 엄마가 힘껏 도울게. 둘째는 첫째와 달리 조용하고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40살 된 아들은 영화 보조 감독을 한다며 몇 년간 영화판을 쫓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아들은 흥분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들뜬 목소리로 자신이 이번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며 피자집을 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강조하며 말이죠. 저는 놀란 표정으로 피자집이 갑자기 왜 하려는 것이며 영화는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손을 흔들며 영화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해봤지만 앞길이 없다면서 피자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다며 초기 자본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얼마나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엄마 딱 5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엄청 싸게 드는 거래요. 내가 벌써 좋은 자리 봐놨어. 대박 날 것 같아. 이번에는 진짜 성공할 거예요. 그렇게 아들의 피자집을 위해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텅 빈 피자집에서 아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는 안 될 것 같다며 월세도 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갑자기 희망찬 표정으로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지금은 공장 일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요즘 주문이 많아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공장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중 아들이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밝은 표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물었고 아들은 회사원이라며 내년에 결혼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좋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네. 네, 엄마.
저 잘 살게요. 그런데 엄마 저 집은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제가 골라봐도 돼요? 식탁의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굳어지며 뭐라고? 라고 되물었습니다.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첫째 누나에게는 집도 사줬으니 자신도 신혼집이 필요하고 결혼식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장도 언젠가는 자신이 물려받을 것이니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잃고 온 것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자신들이 가져갈 몫으로만 보였던 것일까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사업도 어려워졌습니다. 주문은 줄고 직원들 급여는 계속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아들에게 공장을 물려주려면 더 큰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으로 지금 이런 때에 이전하느냐고 물었고 남편은 단호하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앞으로 책임져야 할 텐데 더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게 해주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더 큰 공장으로 이전했습니다. 임대료는 2배로 올랐고 저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점점 몸은 아파가고 마음은 무거워져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주었는데 라고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들은 장가갈 때 공장을 물려받을 것이니 집 한 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지 따지듯 말했습니다. 첫째 딸은 자신은 재혼할 때 집 한 채를 마련해 준 것 가지고 제가 인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 아들에게 간신히 말했습니다. 둘째 딸은 제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고 그 순간 저는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그들의 자립심을 빼앗은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제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자식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좀 어떠세요?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 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둘째 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이제 좀 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 나도 이제 좀 힘이 드는구나. 내가 무조건 주는 것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구나. 이제 너희들도 어른이 되었잖니. 이제부터는 각자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구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제안하며 첫째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첫째는 월세를 내거나 독립을 했으면 좋겠어. 첫째 딸은 불편한 표정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제안을 하겠다며 첫째의 집에 월세를 내거나 그 집을 팔고 첫째 부부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너는 공장 운영을 온전히 맡아 일을 배우렴. 아니면 다른 직장을 얼른 알아보도록 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뭐 서운하셨어요? 저는 평온한 표정으로 갑자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야. 너희 부모이기도 하지만 나 김은수로서 말이야. 인생을 마무리할 준비도 하고 싶구나. 지금까지는 너희를 위한 것이면 내가 힘든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을 한 것 같구나. 남은 시간은 조금 다르게 살고 싶어.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공장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저는 아들이 진정으로 공장을 물려받고 싶다면 이제부터 책임감 있게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식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놀라워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이 자식들을 위한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작은 취미 모임에도 나가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공장 경영에 진지하게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책임감을 갖고 배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은 집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자신의 미술 작품으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식이 스스로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짊어지다가 쓰러지지 마시고 적절한 경계를 세우셨으면 합니다. 가끔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부모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병상에서 깨달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세 자녀를 키우면서 저는 그들이 스스로 서게 하는 것보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손을 놓아주는 것, 실패하더라도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저에게도 아직 겨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식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저 역시 그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기보다는 각자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늦게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생각거리를 드렸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